네, 이야기에 앞서 늘 사연마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최대한 덜어내는 편인데, 그래도 혹시나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 들으실 때 유의해 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채로 살아야 했던 친구의 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말했어요. 친구는 본래 쌍둥이로 태어날 예정이었지만 친구와 함께 태어났어야 할 아이는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울음 한 번 터뜨리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살아남은 친구는 여자였고 죽은 아이는 남자였어요. 친구의 할아버지는 전현이 우리 장손을 잡아먹고 태어났다며 죄를 짓고 태어났으니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출생신고조차 막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친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충북 보은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친구는 그렇게 세상에서 고립된 채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사탄을 네가 낳았다며 계속해서 핍박했고, 친구에겐 니년은 우리 장손을 잡아먹고 태어난 사탄이고 니년이 죽었어야 했다는 말을 매일같이 들었어요. 친구가 11살이 되던 해 잠에 취해는 친구에게 어머니는 네 죄는 네가 갚아야지 라고 속삭이고는 한겨울 설원 속으로 사라졌어요. 친구는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됐고 이 죄를 다 갚아야만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어머니가 떠난 지 7개월이 지났을 무렵 친구의 아버지는 냉동탑차에 치여 돌아가셨어요. 친구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후 항상 멍한 눈으로 누런벽과 대화를 하셨는데 밥도 항상 술과 맨밥만 드셨어요. 옆에서 친구가 할아버지한테 긴 나무막대로 맞고 있어도 친구가 찢어져라 울어도 아버지는 전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오로지 벽만을 마주한 채 알 수 없는 이야기만 웅얼거렸대요. 한 번은 친구가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아버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드디어 갈 수 있어.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라고 얼마 안 남았다는 말만 계속해서 중얼거리셨어요. 돌아가시던 그날도 여전히 맨밥과 술을 드시며 벽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늘 죽어있던 눈이 반짝거리더니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친구는 아버지께서 드디어 생기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집을 나선 지 수시간이 지난 후 아버지는 산산조각이 되어 돌아왔어요. 친구는 어머니가 떠난 것도 아버지가 죽은 것도 다 본인이 사탄이라서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었어요. 친구의 집엔 불법으로 증축된 옥탑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친구를 아버지의 장례에 가지 못하게 뜨거운 한여름 옥탑방에 가두었어요. 친구는 열기로 가득 찬 옥탑방 안에 웅크려 앉아 본인 때문에 죽은 아버지가 불쌍해서 창문 밖 매미와 함께 울어제낄 뿐이었대요. 친구의 지옥은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할아버지는 친구에게 사탄이 기어이 우리 집안 씨를 말리고 몰살해버렸다고 이제는 자신의 차례냐면서 친구를 옥탑에 가두고 매주 일요일 밤마다 자신만의 정화의식을 치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본인은 기독교라고 하셨는데 교회에는 나가지 않으시고 매일 집에서 나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십자가를 옥탑방 벽에 걸어놓고 십자가 및 작은 협탁엔 두꺼운 양초 2개와 양초 사이엔 예수가 매달린 십자가를 두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손엔 일반 펜던트보다는 조금 더 큰 은색 십자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친구를 십자가와 양초가 있는 협탁 앞에 나체로 꿇어앉게 했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양을 한 채 엎드리게 했고 할아버지의 의식은 그 자세를 하고 나서야 시작됐어요. 할아버지는 손에 쥔 은색 십자가를 양초에 달구었고 달궈진 십자가를 친구 몸에 기적이라며 새겼어요. 친구의 살이 짓무를 때마다 할아버지는 이 사탄을 물리쳐 주옵소서 라며 온 사방에 침을 튀기며 괴성을 질러댔다고 했어요. 그러곤 친구의 몸에 소금을 뿌려댔는데 친구는 상처에 뿌려지는 소금 알갱이들이 마치 유리파편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어렸던 친구는 이 아픔을 참으면 자신의 죄를 씻고 평범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친구는 할아버지가 의식을 치를 때마다 까만 형체를 보았다고 했어요. 목과 척추가 뒤로 꺾여 있고 팔다리는 목각인형 마냥 관절들이 자유자재로 꺾여 있었어요. 얼굴도 옆으로 비틀려 있었는데 눈 한쪽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엔 이상하리만치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 형체는 할아버지가 의식을 치를 때마다 시선은 오로지 친구를 향한 채 벽을 따라 빠르게 돌았는데 의식이 끝나고 친구가 지쳐 쓰러져 있으면 친구에게 달려와 그 인자한 미소로 친구를 내려다보다 동이 틀 때쯤 사라지곤 했어요. 친구가 살던 마을은
여느 시골 마을처럼 폐쇄적이었고 마을 사람들 서로가 서로의 집 사정을 다 아는 그런 곳이었어요. 당연히 친구의 집 사정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친구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안타깝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죽은 후론 마을 어른들도 친구들을 멀리하다 못해 지나갈 때마다 따가운 눈총을 받기 일쑤였어요. 범죄에 노출되기 쉬웠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어른들도 있었어요. 초등학생인 친구에게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성희롱을 하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가까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친구에게 닿으면 자신들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랬대요. 또 가끔은 간식이나 적은 돈을 주며 자신의 부인을 죽여달라, 어느 집 누구를 죽게 해달라 하는 어른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친구는 마을 사람들에게 죽음을 부르는 악마로 각인됐고 이 소문을 알게 된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눈총이 자기에게도 온다며 반드시 사탄을 쫓아내겠다고 했어요.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이상하게도 다른 날과는 다르게 친구에게 엎드리란 명령 대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라고만 했어요. 또 하나 이상했던 건 그 형체가 그날은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십자가를 불에 달구고 이번엔 친구의 이마에 갖다 댔어요. 깜짝 놀란 친구는 할아버지의 손을 쳐냈고 할아버지는 드디어 사탄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할아버지는 목과 얼굴에 핏대를 세우며 십자가를 불에 달구려는 순간 양초가 꺼지며 할아버지는 발작을 일으키고 뒤로 쓰러졌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친구 쪽으로 향한 채 경직되어 있었는데 떨고만 있던 친구가 가까이 가보니 할아버지는 경악한 듯한 얼굴로 죽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두 눈은 새하얗게 변했었고 입은 놀란 듯 떡 벌어져 있었어요. 손엔 달궈진 십자가를 꽉 쥐고 경직된 탓에 검붉은 피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친구의 뒤에선 웃음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늘 소름이 돋도록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 형체가 이번엔 입을 찢어져라 크게 벌리고 웃고 있었는데 입안에선 피와 침이 엉겨붙은 듯한 치아가 드러나 있었어요. 웃음을 감당하지 못한 그 형체는 꺾인 고개를 위아래로 마구 흔들며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어요. 친구는 그대로 기절했고 다음 날이 돼서야 신고를 할 수 있었어요. 친구는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아버지에게 두 명의 누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들만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질려 연을 끊고 살았다고 했어요. 친구는 큰 고모 댁에서 지내게 됐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고모의 도움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13년 만에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친구는 난생 처음으로 학교도 다녔는데 적응하지 못해 중3 들어가는 해에 자퇴했고 바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일찍부터 돈을 벌기 시작한 이유가 있었는데 자신이 고모 집에 있으면 고모의 가족들도 죽을까봐 불안해서 하루빨리 독립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친구는 2주에 한 번씩 옥탑에 찾아가곤 했는데 옥탑방에 들어가면 그 형체는 늘 기다렸다는 듯이 있었대요. 형체와 마주보며 친구는 할아버지가 미처 끝내지 못한 정화의식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형체는 신이나 공중공중 뛰기도 하고 친구의 얼굴 바로 앞에와 목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침과 피로 엉긴 입을 크게 벌리며 웃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처럼요. 친구는 또 다른 정화 방법을 찾다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자신의 몸에 상처내는 일을 멈췄다고 했어요. 대신 자신만의 정화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은 33살이 되면 죽는 거였어요. 친구는 저에게 33살이 되면 그 옥탑에서 죽을 거라고 넌지시 말했었는데 친구는 죽을 거라는 말이 너무나 평온하게 마치 일상을 말하듯 말했어요. 저는 충격에 도대체 어떤 말을 골라야 하나 하다가 왜 33살이어야 하는지 겨우 물었더니 친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예수가 죽었던 나이라는 걸 들었을 때 본인도 그 나이가 되면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했어요. 그때면 본인도 본인의 원죄도 사라질 거란 확신이 들었고 그때부터 형체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친구의 말투와 눈을 보며 세상을 떠나겠다는 결단은 이미 오래전에 내렸고 친구에겐 단지 본인의 죽음의 이유가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이런저런 말들로 친구를 잡아봤지만 친구는 그저 웃으면서 알겠다고 죽지 않겠다는 텅 빈 말들로 저를 위로할 뿐이었어요. 저는 그런 친구를 보면서 무서움과 무력함을 느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잡히지 않을 것 같았고 어느 날 말없이 사라질 것 같았어요. 친구는 더 이상 그 옥탑에 찾아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친구가 옥탑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같이 가게 두지 않았고 지내는 곳에 찾아가려고 해도 주소를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자꾸만 트라우마로 가득할 그곳에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형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더 이상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다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에 진또님이 시온님 대신 공라를 진행하셨을 당시에 제가 이상한 가위에 눌렸고 그때 이후로 몸이 아팠었다 하는 썰을 푼 적이 있어요. 이때 진또님은 제가 눌린 가위가 진짜 가위가 맞다고도 하셨는데 그때 가위에 눌린 이후로 몸도 안 좋아지고 이상한 것들을 종종 보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이상한 것들을 보면서도 저 스스로 그게 진짜가 아닐 거야 라고 엄청 부정했어요. 그때 보던 이상한 것들을 정말 귀신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저는 정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하루는 학원이 끝나고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가로등이 어렴풋이 비치는 골목 안 건물 쪽에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저렇게 큰 비닐봉지를 버리고 갔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건물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 검은 봉지가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가까이에서 본 그 검은 물체가 부피가 막 이리저리 달라지고 있었고 그 상태로 그 건물 주위를 바닥에 붙어서 기고 있던 거죠. 솔직히 기고 있었다라는 말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주황색 가로등 밑에서 그 넘실거리던 그 물체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건물에서 누가 투신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높은 층의 건물도 아니었고 4층이었나? 5층이었나? 뭐 그 정도 되는 건물이어서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좀 무섭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보는 일들도 있었고 이상한 경험을 한 적도 있는데 그게 제가 전에 여고괴담에서 풀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때까지도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부정했어요. 뭐 대체로 검은색 그림자 형태였으니까 그냥 빛반사일 거다. 내가 단순히 잘못 본 걸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제가 정말 결정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게 귀신이 맞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일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친해진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소위 말하자면 좀 노는 친구였어요. 너도 노는 애라서 그 친구랑 어울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친구가 반에서 본인이 어울리던 무리에서 튕겨져 나온 상태였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만만한 저한테 같이 밥을 먹자 해서 저도 엉겁결에 같이 다니게 된 거였죠. 근데 생각보다 그 친구랑 저랑 좀 많이 가까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본인 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소개받은 친구는 소위 말해 일진이었는데 이때 같은 반 친구를 A에게서 소개받은 친구를 B라고 할게요. A랑 B는 어려서부터 각별히 친한 사이였는데 저는 사실 B랑은 친하게 지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B가 저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우연히 버스에서 만나서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넸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네가 A랑 친구라고 해서 네가 내 친구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B가 놀던 아이라 뭐 그랬는지 규칙이 엄한 저희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상태였고 그래서 B는 얼마 안 가서 학교를 자퇴하게 됐어요. 근데 B가 자퇴하고 나서 들리는 소문에 B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랑 어울려서 노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소문이 나더라도 뜬 소문일 수도 있는 거니까 깊게 관여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B가 자퇴를 하던 그 시점에 저도 A랑 좀 거리를 두게 됐어요. A도 어쨌든 노는 친구였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학생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거든요. 술을 마신다거나 뭐 이런 거요. 뭐 노는 친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학교가 엄한 편이라 학교에서 지낼 땐 A 친구의 문제점을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날 A가 본인 집에서 같이 치킨 먹자고 놀러 오라고 하길래 별 생각 없이 A 집에 갔어요. 근데 A 집 현관문을 열고 보니까 그 집 거실에서 술판이 벌려져 있더라고요. 뭐 그 자리에 B도 있었는데 B가 술에 취해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상태로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는데 수화기 너머로 남자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A도 B의 그런 모습을 완전 질색팔색했는데 저도 그 광경에 당황을 하던 차에 때마침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고 그걸 핑계 삼아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왔었거든요. 뭐 이런 사건들 때문에 A랑 약간 거리감을 가지게 됐었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 반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 거죠. 그렇다고 딱 잘라낸 상태는 아니고 학교에서 보면 인사도 하고 그러는 상태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가위에 눌리고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지던 그 시점에 처음에 부모님이 제가 아픈 걸 안 믿으셨어요. 제가 학교를 가기 싫어서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계속 아프고 헛것도 보는 상태로 학교를 다니는 중이었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 끝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자퇴를 했던 비가 정말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학교 방향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비 친구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당장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일 정도로요. 그래서 저는 움직이는 버스에서도 그 친구가 너무 안 돼 보여서 쟤 요즘 많이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버스가 마침 신호대기를 하면서 멈춰섰고 그 친구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엉겁결에 그 친구를 향해서 손을 살짝 흔들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다시 갈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비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으니까 아는 척하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버스도 때마침 출발을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제가 체육복을 빌리러 A가 있는 반에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인사를 하다가 이제 며칠 전에 비를 본 게 생각이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비는 요즘 어때? 잘 지내? 이렇게 가볍게 물었는데 A가 갑자기 뭐? 하면서 엄청 버럭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 너무 당황을 해서 아니 그냥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하면서 얼버무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B가 소문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둘이 꽤나 친했으니까요. 근데 A가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아이씨 B 걔 죽은 지가 언젠데 갑자기 걔 얘기 왜 물어 재수없게 이러면서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며칠 전에 B를 봤었고 그때 얼굴이 엄청 안 좋아 보였던 게 기억이 나서 물었던 거라 그 사이에 B가 죽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A한테는 이제 일단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자리를 피해서 나오는데 저랑 A랑 친하게 지냈던 다른 친구가 저를 쫓아 나오면서 괜찮아? 하고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얼굴이 안 좋아 보였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어서 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때 그냥 버스에서 내려서 말이라도 걸어볼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약간 죄책감 같은 걸 가지고 절 따라 나온 친구한테 B가 죽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B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B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진실이었고 그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죽기 며칠 전에 B가 A를 찾아왔었는데 A하고 B하고 이제 학교 근처에서 엄청 싸웠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B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을 해준 거죠.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며칠 전에 B를 본 건데 다른 친구가 하는 말은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혹시 B가 언제 그랬어?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를 쭉 해줬는데 이미 B는 죽은 지 시간이 좀 지난 상태였고 애진작의 장례까지 다 치룬 상태더라고요. 저는 분명 며칠 전에 그 친구를 봤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잘못 봤나?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B라는 친구를 잘못 보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그 친구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었거든요. 진짜 아이돌을 해도 될 정도로 외형이 정말 예쁜 아이였고 그런 얼굴이 흔하지 않으니까요.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얼굴이 생각날 정도거든요. 너무 똑똑히 그 친구를 봤던 터라 그래도 제가 본 게 그 친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날 죽었다던 B를 또 봤거든요. 저번과 똑같이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요. 다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그 친구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창백하다 못해 회색에 가까운 피부톤, 헝클어진 머리, 어딘가 텅 빈 듯한 눈빛. 그리고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처음 버스에서 B에게 살짝 손인사를 했던 날 제 옆에 있던 같은 반 친구가 저한테 너 뭐해? 했었거든요. 그때는 반 친구한테 아는 사람이 지나가서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때 같은 반 친구가 막 두리번거리면서 어디? 라고 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차가 움직이니까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은 제가 못 봐야 할 걸 봤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를 다시 보게 된 날 저는 집에 가서 정말 많이 아팠어요. 뭐 놀라가서 그랬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식은땀이 나고 근데 또 그날따라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엄마한테 빨리 오라고 막 울면서 전화를 하다가 뭐 완전 기절하듯 쓰러졌었고 그날 부모님이 제 상태를 확인하시게 되면서 급하게 큰 병원에 가서 별거 다 했는데 물론 아무것도 안 나왔죠. 병원에서는 원인이 없으니까 심리적인 문제라고 계속 그랬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신경안정제 같은 것도 타먹고 했는데 별 소용이 없었어요. 이때가 고2 때였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이때 이후로 고등학교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요.
그 이후에도 몸이 계속 안 좋아져서 결국 고3 때 입원을 하게 됐죠. 근데 또렷이 본 형상은 그 친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긴 해요.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로 그때처럼 또렷하게 이상한 것들을 보지도 않고요. 가끔 그림자를 볼 때는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 양밥을 맞아서 그런 것들이 보였던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하필 그 친구만 또렷이 보였던 이유가 궁금하긴 해요. 친한 것도 아닌데 왜 하필 싶어서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신기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누군가는 선물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저주라고 생각하는 신기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신기를 끝끝내 거부하고 결국 믿었던 신마저 외면한 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게 아니라 가족들을 통해 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고향집은 예전부터 이상한 기운이 흐르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신기가 강한 집. 그래서일까요? 할머니에게도 신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무당이 되길 극도로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굿도 해보고 스님도 만나보고 여러 시도 끝에 결국엔 교회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말 예배, 신을 믿으며 또 신을 부정하며 살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타지로 시집을 가셔서 아들 셋, 딸 하나를 낳아 키우셨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갑작스런 돌연사로 세상을 떠나셨고 시댁과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두고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고 아이들과 힘겹게 살아가던 중 또 한 명의 남자를 만나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도 오래가지 않았고 곧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분과 낳은 막내 아들은 처음엔 그 남자분이 데려가셨지만 아이가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하여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식 5과 함께 사는 삶, 그 안엔 미움도 많았습니다. 막내는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며 성인이 되었고 어느 날 큰 아들이 나무 옆에 서 있다 나무가 넘어져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도 잡아먹었다고. 그 뒤로도 둘째 아들은 계속되는 불운 속에 극단적인 시도를 했었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잘 살아보려 하였으나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셋째 아들은 일을 하시다 낙상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장례식에서도 할머니는 담담했습니다. 국에 밥을 말아 고기와 함께 먹으며 나는 건강해야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은 점점 더 수군거렸습니다. 3명의 자식이나 잡아먹은 여자라고. 결국 손자들까지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자식이 막내 아들에게 작은 아빠도 죽으면 다음은 제 차례예요. 모두 할머니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제발 죽지 말아주세요 작은 아빠 라면서 너무 무섭다고 울었다고 합니다. 딸은 신기가 없었지만 기이하게도 집에 재단을 차리고 기도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말년에 막내 아들에게 집착을 하며 지냈고 자신이 믿던 교회에 헌금을 내고 에덴동산이라는 수목장 자리를 사놨다고 하였습니다. 교회 목사에게도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에 참석한 교회에서는 그런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자신이 죽어서도 믿었던 신에게조차 거절당한 셈이었죠. 작은 몸, 하지만 사람을 꿰뚫는 듯한 눈빛을 가진 할머니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미신일 뿐이라고 하겠지만 저희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막내 아들은 지금도 매년 절에 갑니다. 절에 가서 빌고 자식들과는 거리를 두고 산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집은 그렇게 안 하면 또 누군가를 데려간다고. 그래서 그는 지금도 무섭다고 합니다. 다음이 누가 될지 몰라서. 평생을 신기를 거부하며 삶을 살아가신 할머니. 신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불행하셨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시작이 됐어요. 외할머니 집에 처음으로 잠을 자게 됐는데 모든 게 너무 신기한 상황인지라 처음 뵌 할머니 얼굴, 목소리, 그리고 다락방, 더군다나 집 밖에 있는 화장실,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충격적이었던 건 장롱처럼 생긴 곳에 약간 여러 개의 초가 켜져 있었고 긴 수염에 갑옷을 입은 장군 상이 모셔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만 가면 향냄새가 너무 머리 아플 정도로 났었고 몸도 무거워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주신 물을 먹고 나면 거짓말처럼 언제 머리 아팠냐는 듯이 몸도 가벼워지고 또 더군다나 약간 기도 잣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근데 그날 밤은 그렇게 무사히 지나가긴 했는데 문제는 어느 선선한 가을밤 그날도 할머니 집에서 자게 됐는데 잠결에 조금 이상한 걸 느꼈어요. 누군가 제 몸 위에 올라타서 꾹꾹 누르듯한 약간 압박감. 숨도 못 쉬겠고 헥헥거리고 약간 버둥거려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눈을 떠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면서 눈을 빡 떴는데 약간 검은 옷을 입은 형체라고 해야 되나? 그 형체가 이제 몸 위에 대자로 엎드리고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숨이 끊어질 것 같고 근데 그때 약간 제 머리맡 쪽에서 할머니가 야 꺼져 가! 라고 약간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그 형체는 어느 순간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울면서 약간 할머니한테 뛰어갔는데 신기하게 할머니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꿈에서 제가 막 이제 할머니한테 달려왔대요. 그걸 보고 이제 할머니가 깨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이제 그날 이후로 제가 약간 잠든 곁에서 할머니 혼자서 밤새 기도를 올리고 한 2주, 3주 뒤에 갑자기 고모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도 자식 구제에서도 가족들은 다 저의 얘기만 했어요. 제가 꿈을 꿨어서 그래 제가 뭔가 봤다더라. 이제 근데 아무것도 그 누구도 저한테 정확한 설명을 해주진 않았어요. 어렸기 때문에. 근데 그저 저는 할머니를 따라 매주 기도만 다니고 이제 그때 알게 됐죠. 할머니는 무당이셨다. 특히 예지몽을 자주 약간 꾸셨던 분이라는 거.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6년 전, 7년 전 그 악몽을 또다시 꾸게 돼요. 이번에는 제 침대에서 몸이 눌리고 숨이 턱 막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굴러서 침대에서 딱 떨어지면 깰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서 구르면 그래 떨어졌겠다 해서 딱 눈 떠면 다시 침대 위.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할머니 이렇게 외쳤더니 그 검은 형체가 서서히 약간 힘을 잃어간다 해야 되나? 약간 조금 주눅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약간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요. 이제 그 이후 1년 반 동안 이제 가족들의 연이은 약간 불고소식, 약간 줄초상이라는 단어가 정말 이게 줄초상이구나라는 실감 날 정도? 그래서 지금은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긴 하지만 가끔씩 큰 사고나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 때 진짜 정말 예감이 들 때쯤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저를 한 번씩 툭툭 쳐주세요. 그럼 저는 무조건 약간 나도 모르게 조심해야 된다고 하나? 조심하게 되고 약간 그 조심이 이제 나한테 피해 안 가게 살려준다는 걸 조금씩 알게 돼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는 제가 첫 직장에 취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금요일날 밤에 야근을 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제 막 퇴근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친구가 정말 전화에 대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봐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여가지고 좀 기다린 다음에 친구가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아서 다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친구 부모님이랑 친언니가 모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까 친구 부모님이 결혼기념일이셨는데 이제 친구가 일이 조금 늦어지니까 외식을 하기로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랑 언니랑 한 차로 이동하면서 친구를 데리러 가는 중에 맞은편에서 대형 화물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해요. 화물 트럭 기사까지 총 4명이 다 현장에서 돌아가셨다고 하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화물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식 듣자마자 바로 장례식장으로 갔고, 장례식장 분위기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남은 친구가 더 걱정인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 끝나고 이후에는 제가 거의 친구 집으로 퇴근을 했어요. 근데 정말 애 상태가 처참하더라고요. 뭐 그냥 눈 떠지니까 눈 뜨고 숨 쉬어지니까 숨은 쉬는데 저걸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상태였고 진짜 처참 그 자체였거든요.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막 화도 내고 쌍욕도 하고 어르고 달래서 정신과에 데리고 갔고 이제 좀 치료받고 약 복용하니까 그래도 조금씩 차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좀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구나 싶다고 생각이 든 게 거의 6개월 정도 지난 후였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밤에 혼자 자고 있는데 쨍그랑 소리에 깼다는 거예요. 그때가 친구 기억으로는 새벽 2시, 3시쯤 정도 됐었는데 소리 나는 대로 가보니까 주방 싱크대에 숟가락이 하나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는 그냥 숟가락이 떨어졌구나 하고 다시 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를 데리고 주방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수저통에서 숟가락이 혼자 떨어지는 게 가능해?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친구가 그제서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수저통이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데 아무리 뭘 해도 혼자 그게 떨어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이후로부터 친구가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누가 걸어다니는 발소리가 난다. 탁탁 뭐 벽 치는 소리가 난다. 현관 센서 등이 깜빡거린다. 한여름인데도 주방에만 가면 서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친구가 밤에 자는 게 무섭다고 하니까 제가 몇 번 친구랑 같이 잤는데 문제는 제가 같이 잘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친구가 정신과 약도 좀 오래 복용을 하고 있고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으니까 약간 환각이나 환청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는데 이제 친구가 나중에는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안 믿어주냐고. 너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길래 이제 친구랑 제가 내린 결론이 그럼 CCTV를 설치를 해보자, 집에. 저는 친구가 스스로 뭔가를 해놓고 마치 남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럼 CCTV를 설치해보면 어때? 라고 해서 친구도 알겠다고 하고 집에 홈캠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녹음까지는 되는 게 아니어서 다른 건 확인을 못했는데 딱 하나 정확하게 찍힌 게 새벽 2시 이후에는 현관 센서 등이 혼자 계속 켜졌다 꺼졌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대장님이나 펜터마츠를 알았다면 바로 당직기 신청했을 텐데 그때 당시엔 제가 전혀 알지를 못했고 이런 쪽에도 전혀 아는 게 없어서 제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저한테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저번에 괴담사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고모가 무당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고모가 우선 고모 집에 있으니까 집으로 와서 얘기하자라고 하길래 고모 집으로 갔어요. 근데 고모가 저를 딱 보자마자 야, 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이러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저를 끌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시더니 차 트렁크에서 오색천을 꺼내가지고 저한테 막 찢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다 태우시고 나서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제 저는 친구 이야기를 쭉 했죠. 그랬더니 고모가 빨리 친구 집으로 가보재요. 그래서 고모랑 같이 친구 집에 와서 고모가 친구 집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천천히 둘러보더니 친구한테 너 봤지? 너 봤잖아. 어떻게 생겼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친구가 처음에는 아니요, 본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고모가 아니야, 너 봤잖아.
걔 어떻게 생겼어? 이러시더라고요. 친구가 실제로 본 건 아니고 꿈에서 봤대요. 근데 꿈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했냐 그랬더니 특히나 자기 말을 안 믿는데 꿈 얘기까지 하면 더 미친 사람 취급할까 봐 말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뭘 봤냐고 물어봤더니 주방에 여자 하나가 있는데 머리를 정말 길게 풀어헤친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얼굴이 새까매서 얼굴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도 저 여자가 나한테 화가 났다는 게 느껴지더래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꿈을 꾸면 그 여자가 주방에서 점점 이동을 하는데 꿈을 꿀 때마다 자기 방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꿈 꿨을 때는 방문을 딱 열었는데 그 여자가 방문 앞에 서 있는데 자기 목을 이렇게 조르더래요. 그래서 거의 숨을 못 쉬겠다 싶을 때쯤에 누가 자기 방문 안으로 확 자기를 잡아당겼는데 그게 저였대요. 그래서 이제 고모가 근데 그 여자 뭐 입고 있던? 이렇게 물어보셨더니 친구가 여자가 색동 저고리에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고모가 아무래도 양밥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모가 집을 한 이틀 정도만 비워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친구가 저희 집에서 한 이틀 정도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모가 집은 털었는데 털면서 보니까 뭐 잡기도 있고 그 여자가 주된 악기인 건 맞는데 너 친언니랑 친했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왜요? 이러니까 언니가 못 갔대요. 좋은데 못 가고 집에 남아서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뭘 할 수는 없는데 동생이 걱정돼서 못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너가 탄 것도 털고 언니 천도제도 같이 지내주고 싶다고 고모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친구는 이제 비용이 걱정인 거죠. 자기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부모가 그러면 공짜로 해줄 순 없는데 우선은 비용은 나중에 얘기를 하자. 우선은 천도제를 지내자라고 해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부모가 나중에 친구한테 비용은 할부로 갚아라. 근데 그 할부를 어떻게 갚냐면 내가 사람들 사주 봐주는데 10만 원씩 받으니까 너 매년 너 음력 생일 때 되면 매년 와서 나한테 10만 원씩 내고 사주 봐. 그걸로 할부로 갚아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친구가 천도제도 지냈는데 천도제 지내는 건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가 정말 펑펑 울더라고요. 천도제 끝나고 나서. 근데 펑펑 울면서 이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왜? 왜 하필?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친구한테 그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 너가 그 질문을 던져봤자 너만 괴로우니까 왜라고 질문하지 말고 다른 질문을 하자. 이제 너는 뭐 하고 싶어? 이제 뭐 할래?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친구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사하자. 이사 갈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천도제 지내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일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근데 카톡이 뭐라고 왔냐면 친구가 카톡으로 누가 나한테 양밥 알렸는지 알 것 같아 라고 해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지금 자기가 장례식장이래요. 그래서 왜? 누구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랑 큰아버지랑 큰아버지의 아들이 한꺼번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더니 할아버지랑 큰아버지랑 큰아버지의 아들이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새벽에 아래층에서 난 화재가 위층까지 번지면서 미처 대피를 못하고 세 분이 다 현장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근데 그게 양밥이랑 무슨 관련인데 했더니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큰아버지가 무당이시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장례식장에서 얼핏 듣기로는 불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랑 저랑 그거에 대해서 한참을 얘기하다가 내린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의심은 정말 가지만 그게 정말 큰아버지가 날린 양법인지는 확인해줄 사람이 모두 돌아가셨고 확인할 길이 없다가 내린 결론이었고요. 친구도 처음에는 좀 많이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큰아버지가 날린 양밥이 아니고 그냥 우연으로 넘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누가 날린 양밥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건 친구가 이제는 취직해서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결혼도 했거든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명중왕전 나간다고 하니까 친구가 선뜻 자기 사연을 얘기해보라고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듣고 있을 텐데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버텨줘서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해주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아직도 살고 있는 집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고1 때 있었던 일이고요. 다른 때와 같이 하루를 마무리를 하려고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는 중이었습니다. 씻는 도중에 누군가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내가 겁이 많으니까 착각하는 걸 거야 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무시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씻고 있는데 거울을 무심코 쳐다봤는데 갑자기 거울 위에 바로 천장 바로 아래에 있는 거울 쪽에 사람 손자국이 찍혀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저거는 뭐지? 집에 가족들이 많으니 누가 씻으면서 손을 대고 씻은 건가? 하면서 별 생각 없이 거울에 물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물을 아무리 뿌려도 손자국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거 오래돼서 잘 안 지워지는 건가? 해서 거실로 나와 의자를 챙기고 그 의자를 위에 올라가서 거울 닦기 전용으로 나온 제품과 창문 닦기를 이용하여 총 5번을 그렇게 그 손바닥을 지우려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우다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손바닥이 하나가 아닌 양쪽으로 나란히 양손이 거울 속에 찍혀있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며 거울을 바라봤는데 저희 집에는 화장실 천장에 가까운 바로 밑에 있는 거울까지 손이 닿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가족은 많지만 천장도 높았고 거기를 도무지 손을 대고 씻었던 가족이 없고 거기서 전 거울 닦는 걸 멈췄습니다. 순간의 오싹함과 기분 나쁨 쎄함과 서늘함이 공존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2분 동안 손자국만 바라봤어요. 혹시나 이게 내 착각을 할 수도 있으니 바로 나가서 가족들에게 혹시 씻을 때 저기 위에 손을 올려놓은 적이 있냐? 아니면 화장실 청소할 때 저기에 손을 대고 했느냐? 물었더니 아무도 거울 위에 손을 안 올렸다고 했고 저는 가족들을 불러 저기 저 위에 손바닥 안 보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대체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뭔 소리야? 라며 저에게 이상한 눈빛을 쏘아붙였고 손자국은 결국엔 저만 보였던 거였어요. 그렇게 이상한 하루를 보내고 잠을 청했는데 꿈에 하얀색 난닝구에 반바지를 입으신 엄청 무섭게 생기신 할아버지께서 칼을 들고 절 죽일 듯이 쫓아오는 꿈이었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지금 이거 안 도망가면 나 죽는다. 죽는구나 하며 계속 뛰다가 할머니 집이 보여서 바로 거기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창문을 깨 저를 계속 죽이려 했고 결국엔 집 안에 들어오고 칼날이 저를 향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때 꿈에서 깼습니다.
그동안 많은 악몽과 많은 가위에 눌렸지만 이 정도로 식은땀을 엄청 흘리고 꿈인 걸 알고 있어도 1시간 동안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호흡이 올 정도로 숨도 못 쉬고 톡하지 하고 아 이거 뭔가 있구나 해서 어머님께 바로 가서 오늘 꿨던 꿈에 대해 알려드렸고 어머님은 일단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학교에 못 간다고 전해드리라는 추가의 말씀과 같이 전 바로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전 어머님과 함께 차를 타서 어디론가 향했고 전 목적지가 어딘지 도무지 물어봐도 어머님께서는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무당집이었습니다. 무당집에 들어가자마자 무당분께서 제게 하시는 첫마디가 이건 진짜 기세네. 너 어제 무슨 꿈 꿨지? 라며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얼른 너가 꿨던 거 다 말씀드려라 라고 하셔서 저는 제가 꿨던 꿈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꿈 이야기를 들으신 무당분께선 어머님께 니년 딸 이거 너무 세. 좀 죽여. 그리고 왜 이 집은 대체 신을 다 거절하는 거야? 그리고 너 네 친아빠가 애 꿈에 나타난 것도 알고 있었지? 라며 저는 모르는 말씀들을 나누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저희 할머니는 한 번 결혼을 하셨다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암으로 인해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가 계셨고 제가 태어날 때 계셨던 할아버지는 재혼을 하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황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있었는데 그 뒤에 저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님은 무당분이랑 같이 대화를 하다가 나오셨어요. 정리를 하자면 어머님의 진짜 친할아버지께서 저의 기가 너무 세니까 애 기죽여 주려고 그렇게 나오신 거다 라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화장실 입구에 검은색 큰 물체가 진짜 빠르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하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들어가자마자 검은색 키 큰 남자가 얼마나 크면 기역자로 꺾어서 벽에 움켜쥐고 꼭 붙어서 화장실 손자국이 있는 그쪽에 손을 두고 목을 기괴하게 꺾어서 저를 쳐다보고 웃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보였던 것이 무당집에 다녀오는 그날에 갑자기 너무 뚜렷한 형태와 너무 뚜렷한 눈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눈만 마주치고 저에게 해를 가했다거나 혹은 더 큰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주 화장실에서 나타나고 그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애써 무시하며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 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